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19화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은 역시나 마지막에 등장한 고대 로봇 철의 거인이죠. 철의 거인은 과거부터 계속 떡밥을 던졌는데요. 철의 거인은 200년 전 레드라인을 기어올라 마리조아를 습격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동력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세계 정부는 철의 거인을 폐기를 명령했으나 과학자들은 철의 거인에 적용된 기술력에 놀라 몰래 빼돌린 뒤 에그에 들어옮겨 연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으나 베가펑크를 통해 고대의 기술력이 엄청났다는 정보를 얻고 나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거인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 보니 베가펑크조차 동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로봇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세계관 최고의 천재조차 철의 거인의 비밀을 풀지 못했다는 것은 오다의 입장에서 철의 거인을 신적인 존재에 가깝게 풀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동을 못 시킨 거죠. 그러다가 원피스 1111화에서 니카의 드럼 소리에 반응해 다시 가동하여 조이보이에게 미안하다며 속으로 읊조리면서 해군의 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철의 거인이 조이보이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이보이가 타고 다녔나? 아니면 조이보이의 동료였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 원피스 1119화에서 전보벌레가 정신 차리고 끊겼던 방송이 재개되었고 바로 바다에서 다시 튀어나와 어큐리성을 공격하는데 기어픽스 상태의 루피조차 데미지를 주지 못했던 어큐리성이 어금니 하나를 박살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과거 회상에서 조이보이가 그를 에메트로 부른 것으로 보아 이름이 에메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이름은 유대교에서 골렘을 만들 때 새겨넣었다는 문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히브리어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의 거인은 로봇이지만 조이보이에게 미안하다며 읊조리는 걸 볼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자아를 가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저는 철의 거인이 워큐리를 공격하는 장면에서 다소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로성의 능력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워큐리의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바다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워큐리가 악마의 열매의 능력자라면 바다에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철의 거인이 워큐리를 공격할 때도 워큐리는 자신의 동물형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철의 거인이 잠길 정도로 바다의 깊이가 상당했다는 것인데요. 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오로성은 악마 열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로성은 처음부터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특수한 종족이거나 정말 악마와 같은 영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오로성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자가 아닌 설정이 스토리적 개연성에서 더 자연스러운 이유가 바로 검은 수염의 존재입니다. 악마의 열매의 능력자가 아니라면 불사무적의 오로성이 허무하게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능력 역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철의 거인의 공격이 강한 탓인지 정말 작중 최초로 유의미한 데미지를 입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철의 거인은 크기와 파워를 보았을 때 오로성과 드디어 치고받으며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루피의 모든 공격이 오로성에게 먹히지 않은 이유와 루피가 오로성에게는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했던 이유가 이런 빌드업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애초에 철의 거인을 오로성을 타겟으로 에그헤드에 출연시킨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 루피의 모든 공격이 먹히지 않았고 오다는 원피스 1119화에서 기존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오로성에 가해지는 치명타를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대 로봇 혼자서 오로성을 전부 처리하는 그림은 오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로성들이 맷집도 좋지만 회복력 역시 괴물이기 때문에 철의 거인의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로성들의 외형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몸에는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이 상처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 역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거인을 탄생시켰던 고대의 무기와 기술력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고 오로성들이 그렇게 견제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유죠. 게다가 철의 거인이 계속해서 조이보이를 외치고 있고 니카에게만 반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쩌면 조이보이는 순수하게 자신이 강했던 것이 아닌
그를 따르게 만드는 힘이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처리거인이 조이보이보다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거인을 포함하여 핵심 병력들이 조이보이라는 인물 한 명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다는 조이보이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조이보이 자신이 공백의 100년의 역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심지어 어인섬에 포네그리프를 보낼 만큼 기록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이보이와 싸웠던 반대 진영의 입장에서 조이보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힘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죠. 원피스 1115화에서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세계 정부의 모태가 되는 20개국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편성하여 맞서 싸워야 할 정도로 세력의 규모와 힘이 상당히 강력했으며, 하지만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최종적으로 20개국의 연합국에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지니셔와 현재 움직이는 처리거인 이 둘도 조이보이의 세력인 것을 암시하는 베가펑크가 조이보이 세력이 패배했다는 부분을 발표할 때 한 컷에 동시에 비춰진다는 것이죠. 사실 초거대 코끼리 지니샤 하나만으로도 국가 하나가 혼자서 맞서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을 막으려면 최소한 상황이나 해군대장 수준의 강자가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전쟁의 여파로 해수면이 100년간 200m 상승했고, 베가펑크의 말로는 100년 동안 계속 해수면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이 그 증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모든 증거들이 바다 아래로 잠겼고 공백의 100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년간의 해수면의 상승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베가펑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가펑크의 폭로에 따라 추론하자면 세계 정부는 공백의 100년 시기의 정보를 완전히 검열하면서도 공백의 100년 이전의 시기에 대한 진실 또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 인물들도 독자들도 당연히 공백의 100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상천외한 일이 있어서 이를 숨겼을 뿐, 공백의 100년 전후의 역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세계 정부가 제안하고 과거 세계가 수몰되었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원피스 세계는 여러 섬으로 분단되어서 각 섬마다 발전 속도와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오다의 세계관 설정이 조금은 이상해집니다. 물론 800년 동안 갈라졌고 여러 기술들이 로스트 테크놀로지화 되어버리면 차이가 생길 법하지만 리틀 가든처럼 공룡시대부터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진 섬은 설명하기 난해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800년 전의 과거의 문명이 현재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수준인 걸 감안하고 추측을 하자면 혈통인자를 연구하던 시설이 위치했던 장소가 지금까지 그 생태계를 유지하며 남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계정부를 건립한 20명의 왕이 고작 국제기구인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이 황당하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 세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개편해서 현 시대의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고, 그러다가 20명의 왕이 과거 세계를 수몰시킨 것은 검열되고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대병기 플루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이보이는 고대병기를 사용했을까요? 지금부터 베가펑크가 밝혀낸 정보 중 문제가 되는 조이보이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이보이는 해방의 전사죠. 억울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선의 입장의 선두주자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피스 최종장에서 밝혀진 베가펑크의 이야기에서 조이보이의 세력과 20왕국의 임시공동체 연합군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계정부의 수립 직전 20왕국의 임시공동체 연합군과 조이보이의 세력을 비교했을 때 어떤 세력이 더 지지를 받는 세력이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때는 20왕국의 임시공동체 연합군이 더 선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베가펑크의 대사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베가펑크는 이 싸움에서 어느 쪽이 선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죠. 당연히 조이보이가 선이고 세계정부의 전신이 악이 되어야 정상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미 조이보이 쪽은 엄청난 과학기술과 견고한 무리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과학기술 안에 철의 거인과 또 하나의 엄청난 무기, 바로 고대병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플루톤이라는 고대병기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플루톤은 배입니다.
조선사상 최악의 괴물이라 하며 그 위력은 한 방만 쏘면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고 전해지죠. 작중에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나오지 않았고 단지 알라바스타 왕국의 아르바나 지하 신전에 있는 포네그리프에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플루톤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후 그 위치는 와노쿠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병기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을 만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마치 신이 만들었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코로빈의 언급을 통해 플루톤의 원본이 와노쿠니에 있음이 밝혀졌고 또한 800년 전 갑자기 섬을 둘러싸는 거대한 벽이 생기고 그 안으로 빗물이 가득 차면서 와노쿠니의 국토 상당수는 수몰되었고 이와 함께 로드 포네그리프와 플루톤 또한 그 거대한 웅덩이 아래로 수몰되어 호즈키 가문들, 극히 일부를 제외한 이들에게선 존재가 잊혀지게 됩니다. 백수의 적단의 상급 간부인 잭조차 수몰된 옛 와노쿠니의 도시들과 로드 포네그리프까지는 발견했으나 플루톤은 찾아내지 못했고 또한 스키야키의 언급을 통해 코즈키 오뎅이 외치던 개국이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플루톤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네펠타리 왕가는 세계 정부를 세우는 데 거둔 20개 일족 중 하나지만 이들 중 유일하게 하계로 돌아간 가문이었고 오로선과 세계 정부가 고대 병기에 매우 까칠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배신자 소리 듣고도 수백 년간 왕가를 유지했던 네펠타리 가문은 하계에 정착한 이후 플루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거나 세계정부 설립 이전에도 이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네펠타리 가문은 세계정부와 여차하면 척을 질 각오를 했으며 그런 한편 스스로 나서려고는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루톤은 섬 하나를 직접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백의 100년에서 행해진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플루톤은 배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해도 플루톤은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루톤을 사용하면 올블루를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이란 원소 이름의 어원 자체가 플루톤이므로 오다가 역발상으로 플루토늄에서 다시 플루톤이란 이름을 지은 것이라는 설에 대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마더플레임의 원자로와 핵융합 떡밥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부터가 원자폭탄을 2방 맞은 나라다 보니 창작물의 핵무기는 공포와 경계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일이 많은 편이고 정부가 플루톤을 손에 넣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두 번째 플루톤을 만들라는 설계도는 상호학증 파괴 개념 그 자체가 됩니다. 베가펑크는 고대에는 현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고 그것이 몰락의 원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이보이는 이 과학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섬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해적이 되어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고대 병기 플루톤을 이용하여 세계정부 패권과 독재의 상징인 레드라인의 벽을 부시고 올블루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요? 레드라인 자체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지형이고 말이 대륙이지 대부분의 면적이 경사가 존재하지 않는 수직 절벽이라서 육로를 통해 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레드라인과 위대한 항로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바다는 4개의 해역으로 나뉜 게 됩니다. 즉 이것만 없어지면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조이보이는 이것을 사용하여 모두가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인족들에게 사과의 포네그리프를 보낸 것이 아닐까요? 만약 조이보이가 플루톤을 사용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루톤은 배이고 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섬을 날려버리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조이보이는 공백 200년의 20왕국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플루톤을 사용하여 다른 섬에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어인족들에게 사죄의 포네그리프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넵튠왕 이야기에 의하면 어인섬과 맺은 어떤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인어공주에게 보내는 사죄문으로 포네그리프를 보낸 장본인 역시 조이보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으나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용궁 왕국 왕가에 내려오고 있으며 거선 노아가 사명을 부여받는 그날까지 노아를 지켜보는 것이 어인섬 왕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입니다. 여기에서 거선 노아와 플루톤에 대해서 저는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베가펑크가 언급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